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란봉투법 하니까 뭐 노란 우산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노란봉투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걸 주는 봉투가 노란색이 있었어요. 그리고 월급 줄 때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 세대는 아닌데 그런 것이 조금 생각나는 색깔이다 라는 건데,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이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이 노란봉투법이 뭔지 보고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회사 생활과 앞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에요. 회사가 있고 회사의 직원,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으면 그 양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겠죠. 그런 법들을 조금 개정합니다. 그 개정에서 2025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맨날 뭐 노란봉투법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등장했냐, 왜 노란봉투냐,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2009년에 쌍용차가 파업을 했어요. 쌍용차 하면 알면 또 옛날 사람이야. 요즘은 이 쌍용차가 KG 모빌리티, 그래서 KG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회사가 성적이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정리해고. 자,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너 나가줄래? 그러면 그럴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만둬야 되냐, 나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5세 파업을 벌입니다. 공장을 점거해요. 그럼 공장을 점거하면 공장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니까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경찰특공대가 강경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나의 생존권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회사 입장에선 당신들이 회사를 멈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근데 150억이야. 여러분, 15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슬픈 얘기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강남역에서 막 올라가서 파업하신 분이 계셨고요.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이제 분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 100억 원, 2심에서 47억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가 회사를 멈췄으니 너가 회사의 피해를, 손해를 배상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판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생기면 어때요? 무서워. 다음에 내가 파업을 했을 때 이러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판결 자체가 노조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돼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이 해고 노동자를 써달라면서 노란봉투에 47,000원을 이렇게 딱 준 거예요. 해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과도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뜻을 모으기 시작해서 모금운동을 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를 받으세요, 노란봉투로 노조들을 도와주세요 해서 노조의 입장에서 법이 유리하게 바뀐 것, 거기가 노란봉투법,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너 소송할 거야, 손해배상 판례 받지, 너 인생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반협박을 판례로서 가능하게 해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운동이 됩니다. 결국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란봉투법, 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도움을 주기 했던 그 노란봉투가 시작이 되어서 노란봉투법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대법원은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고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줬고, 그 다음 2025년에는 결국 집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 노조의 그 손해배상액이 없어졌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게 최종 결과로서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쉽지 않은 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판례가 노동조합의 그런 활동을 막았던 것처럼 이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이제 노동조합의 그런 쟁의행위나 이런 것들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고용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슬픈 게 뭐냐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또 파견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와 나를 파견하는 회사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파견은 B사에서 온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배를 받는 건 A 회사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기업과라는 거야.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 우리 소속 아니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파견된 회사한테 얘기해라. 근데 이제 원청의 개념을 넓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손해배상액이 판례로 남았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네가 조금 부당하더라도 그냥 참아! 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면책행위예요. 면책행위. 근데 여러분 모든 사항이 면책되는 건 아니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부시자. 이러면 안 돼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안 된다. 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 행위가 청구된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건 단체 교섭에 임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 절차적 과정을 다 거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파업해볼까? 이건 안 돼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적법 절차에 따른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책임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손해 발생에 의한 개별 근로자들의 책임 비율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분이 주동자야, 뭐 조합장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모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몇십억씩 받아.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비율이다. 근데 노동조합이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 이 사람 급여가 연봉이 한 5천만 원 되는데 한 50억 때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별 책임도 비율로 그리고 과도한 금액은 하지 않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노동자들이 이제 쟁의의 대상을 넓히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액도 줄여주고 정당한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변화는 흐름이란 게 있고 어떤 것들이 변했을 때 당연히 장점을 보겠지만 단점, 즉 내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는 찬성을 해. 뭐라고? 아니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 쟁의, 노동행위에 대한 그런 권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피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러니까 파견업체 가라 이런 거 안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리는 전보다 좋아지는 게 맞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이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의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의 침해예요. 도급인과 수급인.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 고용이 아닌 뭔가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교섭탕 창구 단일화 등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 노조가 동시에 교섭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계는 당연히 어차피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이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불법 파업이죠. 정당한 파업도 과도한 파업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경영계가 반대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어쨌든 파업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뭐가 있어요? 납기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납기일을 맞춰야 계약이 유지되고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텐데 파업이라는 게 들어와서 만약에 납기일이 못 맞추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다. 그래서 그 납기일 맞추려면 야 알았어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재산권 보호. 왜 노동자들의 권리만 걸리고 사용자들의 재산권은 그걸로 인해 피해받는 걸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쟁점 및 현황이에요.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경영상의 결정이 있어. 이 경영상의 결정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사라지는 거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비용의 절감 그리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경영상의 결정도 야 우리 생존권 위협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유예기간이란 게 예를 들어 어떤 게 시범기간이 있고 그것들이 좀 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바박 시행하니까 어떠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헌성, 경영계 노동자들의 노동권만 권리냐 사용자들의 재산권 이런 것들도 권리가 될 수 있고 마지막에 정부의 대응은 결국은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교섭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도해지면 사용자들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으니 이 조율이 필요할 텐데 그 조율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되는 건 아니고 이 법이 어떻게 실행되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혹은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오늘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회적 관심으로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혼자 사는 세상은 없잖아요. 잘 조정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원활한 사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도노 경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